성수에서 일하는 프로 과몰입러들이 가끔 데이터에 대해 얘기하는 팟캐스트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입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멤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각한 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새해가 된 지도 2024년에 들어선 지도 한 달 정도가 돼가네요. 네, 지난 벌써. 10화에서는 이제 연말을 기다리면서 연말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오늘은 신년을 맞아서 새롭게 해보려고 계획한 것이 있는지 또는 실제로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들 올해 계획 세운 거 있나요? 뭔가 공부해볼 계획이라든지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 있어요. 그때 팟캐스트 할 때 이제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고서 이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만다라트? 그 이제 중심에 하나 놓고 그 야구 선수 오타니가 했다고 네, 유명해진 그 방법. 네, 아마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몇 가지 해서 해봤는데 원래 신년에 계획을 안 세우거든요. 계획 필요 없어. 몰라. 머리 아파. 그래서 계획을 진짜 세우면은 너무 저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 안에 갇히게 돼서 오히려 계획을 안 세우는데 올해는 이제 계획을 세워봤는데 공부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냥 영어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창 막 연말에 또 선미님이 막 스픽으로 영어 공부하시고 이런 거 얘기해 주셨어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볼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스픽도 깔아봤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낯가린다고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얼굴 낯가려. 맞아.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할까 책을 봐야 되나 아니면 화상 이 전화 영어 이런 거 다시 해봐야 되나 하다가 그냥 그 듀오링고 그거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깔아서 해보고 있어요. 이제 연속으로 공부를 해라 이러면서 걔네가 이제 불 모양 이모지를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맞아요. 오늘이 이제 19일. 멋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 듀오링고에서 퀘스트도 있어요. 매일 그날에 깨야 되는 퀘스트. 그리고 이게 리그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리그가 한 10단계 이렇게 있던가. 그래서 질 수 없잖아요. 이게 또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끝에서 4번째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도 듀오링고를 했었어가지고 리그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끝에서 4번째 리그인데 그 리그마다 이름이 있거든요. 지금은 자수정 리그야. 자수정? 자수정 리그. 전 단계가 루비 리그였나? 보석 이름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맨 끝에는 뭘까? 라고 이제 가보겠다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좋네요. 혹시 다른 분들은 뭐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만든 계획이다. 오늘 만든 계획. 지금 만든 계획이다. 지금. 브랜뉴 계획이네요. 네네. 지각하지 않는 것이 저의 실행 계획입니다. 예. 좋아요. 아니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어디든 맞아. 가는 게 초행이에요. 초행.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네네 친구들하고 약속도 이제 한 10분 늦을 것 같아 이러고 맞아. 이제 최근에 대전으로 여행 갔다 왔는데 또 거기서도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초행길이라서 지각하지 않는 것이 계획입니다. 익숙해지기. 네네. 아무래도 서울 사람이 이제 경기도로 내려갔으면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게 다르잖아요. 네네. 시간 감각도 다르고. 네네. 그 대전교통 배차 간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서울은 마을버스가 한 3분, 5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을버스가 언제 오는지 계산을 안 하고 맞아. 그냥 나가면 탈 수 있는 건데 맞아. 경기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20분, 25분 차고에 있고 그런 거예요. 맞아. 차고지에서 영원히 안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20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맞아. 길바닥에서. 맞아. 너무 초조해요. 맞아. 나는 한 30분 일찍 나왔는데도 버스 하나 잘못하면은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참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운전을 해도 그 경기도 그쪽은 안 막히거든요. 제가 맞아. 지금 판교로 이사 갔잖아요. 그런데 그 근방은 그렇게 막히지 않는데 꼭 서울에서 양재 진입하는 그쪽이 엄청 막히고 아무튼 서울로 딱 진입하는 거기가 되게 많이 막혀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네요. 네, 오늘도 이제 여기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건물 주차장 진입로를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인도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만하지. 그래서 대로변에 인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려고 이제 골목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못 찾은 거예요. 아무튼 네,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올해는 새로 가보는 길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니까. 같은 네. 회사를 와도 새로운 길로 맞아, 오고 맞아. 하니까. 네. 그 운전도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레비가 계속 새로운 길을 알려줘가지고 그래 좀 익숙한 길로 하나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날의 도로 사정에 따라서 뭐 알려주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계속 초행이고 맞아. 그래서 운전할 때 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레비가 운전 연습을 시켜주는 네. 새로운 길 가보라고. 새롭네요. 여기 퀘스트네. 여기도 여기 퀘스트네. 퀘스트. 그렇네. 네. 그래서 막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그 진출로인데 진출을 못 하고 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도로 주행을 다시 배우고 계시는군요. 진짜. 경기도 주행과 서울 주행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체감하고 예. 계시겠네요. 예. 아 너무 웃긴다. 네, 주차 스타일도 약간 다르더라고요. 서울은 오. 갓길 주차를 사실 거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라 해야 되죠? 그냥 차가 항상 많기 때문에 갓길 주차를 해놓으면 안 되는데 저희 동네는 다들 갓길 주차를 하고 그 식당 들어가고 밥도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주차 스타일도 좀 다르고 뭐 아무튼 많은 것이 좀 다릅니다. 공간이 많아서 할 수 있나 봐요. 네, 아직 동네에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주차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커피 테이크아웃 정도 이렇게 갓길에다 주차해놓고 테이크아웃 하고 그 사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냥 그 앞에다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마다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저는 남양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대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카메라 알림 어플이 있거든요. 그 찍기 전에 알려주는 어플이 있어요. 오. 그거 신청을 해놓으면은 카메라 있는 데에다 대도 이제 찍기 전에 한번 알려줘요. 오. 그거- 찍기 전에 알려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카메라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 카메라.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그 카메라 고정 카메라일 때도 있고 그 돌아다니면서 찍을 때도 있거든요. 약간 그럴 때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면서 찍어요. 그래서 한 번 돌 때 여기에 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빼세요. 이렇게 한 번 알려주는 정보를 그 한번 해주는 알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해놨다가 한 번 찍힌 적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알려줬거든요. 동생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해놨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꿀팁 감사합니다. 네. 딱지떼는 일 없도록. 그럼 감사합니다. 저도 혜정님하고 좀 비슷하게 만다라트도 해보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영어 공부는 작년에 좀 시작을 했어요. 작년 한 12월? 저도 선배님이 한번 스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때 스픽이 세일을 해서 했었는데 간단한 표현들 외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엔 되게 열심히 하다가 요즘은 좀 띄엄띄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다시 영어 문장을 말하니까 재밌으면서도 막 제가 너무 많이 까먹어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거 왜 내가 말 못했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거 조금 했다고 이번에 싱가포르 여행 가면서 소통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좋았어요. 너무 좋다. 쉽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원래 여행에서 쓰는 영어는 크게 막 범주가 넓진 않잖아요. 그냥 뭐 집 맡겨주세요. 저 예약했어요. 뭐 이거 주세요. 이런 거니까. 근데 좀 예전에는 단어를 중심으로 했다면 그래도 이제는 문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괜찮더라고요. 장족의 발전이다. 진짜로. 진짜 좋다. 좋네요. 그러면 저가 남았죠? 네. 저는 거창한 계획은 아니지만 요즘에 제가 백엔드 개발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 필요해서 작년 말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일들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막 스터디도 하고 이랬는데도 진도가 잘 안 나는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올해에는 개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결제해놓은 개발 강의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끝까지 완강을 해보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 취미 활동으로는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뭐 지식적인 거를 지금 더 제가 채우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마셔보고 싶다. 그쵸. 근데 이제 혼자서 마실 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막 5병을 놓고 테이스팅을 하기는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 그렇죠. 다양하게 먹어보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마셔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사람들을 좀 모아서 같이 마셔보는 그런 모임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대전에 있는 와인 모임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웃기다. 뭔가 네, 그렇습니다. 그냥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창고. 아니야, 다양하게. 많이 말고. 많이는 1병, 2병도 많이 먹지. 많이 다양하게 드시는 거 아니야, 다양하게. 아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맛을 느끼는데 한계가 있다. 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유, 내가 그것도 뭐 더 많이 겸사겸사지. 먹어보는 한계가 있다. 다양하게 많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모임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 뭐 남양주에 있을 때도 취미 모임 찾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서울에 나갈 수 있으니까 약간 서울 경기 지역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근데 대전에 있으니까 확실히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와인 모임이 약간 데이트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이제 아니 나는 진짜 술만 마시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수단이야. 그쵸. 와인을 마시면 그러니까. 수단이야. 같이 마셔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 술이 목적인데. 네네. 아니 그런 사람 어디 없냐고. 나만 있냐고. 다들 의도가 불순해. 그러니까 네. 미치겠어. 아니 근데 제 친구도 약간 사람 만날 목적으로 와인 모임 진짜?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네네.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와인 모임 앞에다가 사람 만나는 모임, 약간 와인만 먹는 모임 이렇게 해서 구분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만드시는 게 빠르지 맞아요.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그게 있어요. 빠를 것 같긴 해요. 사담 X.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 금지. 애인이 제발. 있는 사람만 참여라고 하면 불륜장애. 좀 뭔가 위험한. 너무 위험한데. 좀 그러네. 아니 근데 진짜 모임 딱 들어갔는데 막 카페나 밴드 같은 것도 구경해봤거든요. 근데 그 태그에 솔로 막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보이는 거야. 불순하다. 그래서 나 아닌데. 와인이 목적이 이거 아니네.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게요. 일단 당근에서 그거 본 적 있어요. 그 이제 런닝 모임인데 만나서 이야기 안 하고 런닝만 하고 헤어지기. 절대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바로 그거야. 그런 그렇구나. 것처럼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보민님이 만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네, 다들 뭐 와인을 알아보러 왔다기보다는 이제 겸사겸사. 네, 와인을 맛보는 것보다 이제 네. 그럴 수 표현이 있으니까. 와인은 이용을 당한 모임들이 그쵸. 많은가 보네. 네. 사람들이 진짜. 불순해. 보미님이 만드시는 게 빠를 것 같아. 아니 진짜로. 그냥 사실 보미님이 아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와인 5병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들도 안 올 거잖아요. 제가요? 왜요? 왜 안 가요? 어디를 안 가요? 대전으로 와. 대전으로 오라고요? 대전으로 가야 돼? 너무 양심이 그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했잖아.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했잖아. 오케이. 와서 마셔줄 거 아니잖아. 저 사람 서울에서 한다 그래도 안 마셔줄 거면서. 참네. 둘이 먹으면 먹는데요. 아 그렇네. 회장님은 안 되는구나. 낯선 사람들 있으면 안타깝네. 가지 않는다. 아니 그럼 그냥 데이터리안에서 한 번씩 주최를 해야겠는데. 그게 이 안에서 한 번씩 네, 주최하는 게 괜찮네. 나은데. 서울에 올라오실 때 어차피 그래야겠네. 출근하시니까 뭐 서울서 가가지고 한 잔 마시든지 그래야 되겠네. 뭐. 아마 주최하시기 전에 미리만 알려주세요. 차를 네네. 두고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좋아. 비행기 타면서 그 이제 와인 이런 메뉴 봤는데 보미님이 엄청 생각났었어요. 이제
이제 와인 하면 제가 생각날 정도로 약간 연계가 되어 있구나 이제. 진짜 진짜. 자, 그러면은 뭔가 와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 편을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 얘기, 신년 계획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올해의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려고 하고 혹은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편에서는 데이터 분석 일을 하는 데이터 분석가 직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화 예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리한 멤버들이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에 만족하는지 혹시 다른 직무를 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지 적성에는 잘 맞는지 등 평소에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모두 모아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편의 부제는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맞습니다. 무엇이든. 네, 무엇이든 다 되나요? 무엇이든. 뭐 일단 뭐. 네, 그럼 다들 오늘 무슨 질문이 나와도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데이터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 팟캐스트를 이번 편을 통해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저희가 이 사람들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어떤 분인지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소개를 해보면요. 저는 데이터 분석가 보민이고요. 문예창작과를 졸업을 했고 자플래닛이라는 채용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데이터리언 멤버들과 창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퍼포먼스 마케팅도 하고 콘텐츠 마케팅도 하고 백엔드 개발도 하고 직접 다 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정이고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이제 리디라는 콘텐츠 기업에서 인턴부터 시작해서 정규직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를 했었어요. 데이터리안을 창업하고 나서는 데이터 분석도 하고 뭐 뉴스레터도 만들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리안이 뭔지 모르는 분들 계실라나요? 데이터리안, 네. 데이터리안은 데이터 분석 교육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미고요. 물류학하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금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쿠팡하고 하이퍼커넥트 카카오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했고요. 지금은 데이터리안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디자인과 심리를 전공했고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개발자로 전향을 해서 데이터리안에서는 개발자로 그리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예은입니다. 그럼 저는 데이터 분석가는 아니어서 이번 편에서는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무를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데이터 분석가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셨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네. 제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플래닛이라는 채용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서비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 리뷰를 보려면 이제 열람권이라는 걸 사야 해요. 여기가 기업 리뷰를 보러 주로 들어가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열람권이라는 걸 사야만 하는데 저는 프로덕트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가다 보니까 프로덕트를 직접 많이 써보고 분석해보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입사에서 이런저런 권한을 받을 때 모든 리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키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입사 일주일차 됐을 때부터 이제 어떤 회사 리뷰든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사 초기에는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게 너무 좋아서 약간 틈날 때마다 궁금했던 회사들 최신 리뷰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오, 좋다. 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부작용이 생긴 게 너무 많은 회사들의 리뷰를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네. 뭐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안 맞으면 다 힘드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여러 회사의 간접 체험을 너무 진하게 해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 나름대로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있고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일하다가 자플래닛이나 뭐 원티드나 이런 채용 사이트 보던 거 들키면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이직하려고 하나? 힘든 일 있나? 그렇다던데 이제 저는 저희 회사 서비스가 자플래닛이고 이제 경쟁사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원티드나 잡코리아 무조건 들어가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방면에서는 뭐 이직을 할까 구직을 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열어놔도 사실 별로 눈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네요. 그 방면으로는 좋았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게임해도 되는 거랑 맞아요. 그래서 별로 눈치 보면서 그런 거 보진 않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채용 플랫폼 분석가로 커리어를 시작한 것이 되게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업계에서 어쨌든 커리어를 잘 쌓아나가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잘 잡으려면 채용 공고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는 첫 커리어를 채용 공고에 둘러싸인 채로 시작을 했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채용 공고랑도 둘러싸이고 리뷰랑도 둘러싸이고 다 볼 수 있어. 되게 뭐라고 할까? 신입으로 분석가하기에는 되게 좋았던 환경인 것 같아요. 약간 인생 N회차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이미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회사도 리뷰 보면 별로고 그게 다 보이니까 한 번에. 그럴 수 있죠. 웃기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아까 리디라는 콘텐츠 기업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전자책 보시거나 아니면 웹툰 웹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디를 한 번쯤 들어보고 또 이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이제 9화 가모리 편에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진짜 막 열을 내면서 전자책 좋다. 나 종이책 안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 그 이후로 전자책 쓰고 있어. 그러니까 저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못해. 근데 그 리디 입사하기 전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는 그 리디는 저한테 예스24랑 교보문고랑 그냥 동급으로 그냥 전자책 파는 회사. 전자책 그 리더기 파는 회사. 그 리디 페이퍼. 맞아요. 리더기 파는 회사. 리디 페이퍼 그 뭐 예스24 크레마 이런 것처럼 그냥 걔네들의 경쟁사였어요. 저한테는 딱 그 정도 회사로만 알고 있어서 웹툰 웹소설로도 유명한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막상 입사를 해보니까 그 회사에서 웹툰 웹소설도 되게 비중이 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 그 밈 같은 것도 엄청 많잖아요. 막 리디 광고. 맞아. 리디상 뭐 남자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가 약간 리디상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지. 몰라요. 리디상이 있어. 약간 그래요? 그 로맨스물의 남자 주인공, 전형적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엄청 재벌이고 약간 좀 딱딱하게 말하고 턱이 약간 각져 있고 좀 싸가지 없는 성격, 정장 입고 정장 입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리디상 이렇게 신기하다. 그 리디 광공의 리디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하나 웃겼던 게 제가 그 사실을 몰랐잖아요. 웹툰 웹소설이 비중이 크고 또 그중에서 19금도 있고 막 이런 걸 몰랐는데 그 제가 입사를 19년 11월에 했거든요. 근데 그 달에 이제 여성 독자들을 타겟으로 한 그 작품을 여성향 작품들이라고 하는데 그 여성향 19금 웹툰 중에 좀 기대작인 게 오픈이 되는 게 있었어요. 11월에. 그래서 이게 그 본편이 공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1화 이런 거 공개하기 전에 프롤로그 같은 걸 미리 올려놓고 이제 프로모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롤로그에는 뭐 대충 이게 주인공들 소개, 관계성 소개 뭐 이러면서 뭐 이제 그림체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맛보기 할 수 있는 프롤로그가 올라오는데. 저는 그 전에 이제 19금 웹툰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네이버 웹툰을 많이 보는데 거기는 19금 작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19금 없나요? 모르겠어요. 인제 있더라고요. 그래요? 진짜요? 생긴 지 얼마 19금은 아니다. 15금인데 거의 19금 느낌인 것들 꽤 있어요. 그래요? 신기하다. 그래서 아무튼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웹툰을 보면 그냥 다 전연령 작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냥 프롤로그를 눌렀어요. 뭐 궁금해서 편견이 없었고. 그래서 왜 기대작인지를 모르겠으니까 뭐가 다른 뭐가 재밌을 것 같은 건지를 차마 말을 읽고. 그래서 눌렀어.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때 회사에서 큰 모니터. 큰 모니터로. 오 마이 갓. 그 이제
보통 회사에서 노트북이 있고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잖아요. 네. 노트북 작은 화면에서 연 게 아니라 그 모니터 큰 화면에서 그걸 열었어요. 회장님 뭐 자리는 약간 구석 자리였나요? 아니면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중앙 집중형된 그런 자리였나요? 다행히 그때는 구석이었어요. 다행이다. 다행히. 네. 근데 자리가 제가 벽을 보고 있고 제 모니터를 God. 뒤에서 다 볼 수 있는 자리긴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걸 이제 모니터 이렇게 하고 프롤로그 이러고 눌렀는데 이렇게 쭉 내리다가 별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갑자기 살색이 막 이렇게 벗은 몸이 막 이렇게. 아무래도 프롤로그니까 다 보여줘야지. 아 그래? 중요한 건 다 보여줘야죠. 진짜? 그래야지 그 이후로 사볼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예고편 같은 거 아니에요? 원래 그쵸, 예고편을 가장 자극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구나. 구매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이런 살색이 나올 것이다. 아니 이 정도의 비중으로. 진짜. 세상에. 너무 많이 아는 척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열었는데 살색이 너무 많았어. 여기 회사인데 그랬어. 그때 입사 한 2주 인턴으로 입사한 지 한 2주 이랬을 텐데 어떡해. 스크롤을 막 이렇게 내리다가 살색을 했어.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후다닥 꺼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한 1분 동안 멍 때리고 있어. 대박이야. 그래서 잘못 누르면 안 되겠구나 회사에서. 그래서 그랬던. 아찔하다. 진짜 아찔하다. 그냥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좀 억울했어. 뭐. 그렇네. 아무도 완전 나를 반대네. 나랑 완전 반대잖아. 공공장소에서 또 공연 음란죄 뭐 이런 거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도치 않았어. 그 큰 모니터에 좋은 화질로 살색을 막 이렇게. 아유. 4K로.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고 또 그 하나 기억나는 게 웹툰 웹소설 이제 장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로맨스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뭐 무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게 BL 이런 장르가 있거든요. 이제 BL이라고 해서 갑자기 조용. BL인데 이제 보이즈 러브의 준말이거든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남성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 그 동성애 장르예요. 보이즈 러브, BL.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이 BL이라는 장르의 특성인 것 같은데 세계관이 많아요. 세계관. BL에서만 적용되는 세계관. 그래서 아마 리디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책마다 키워드가 달려 있어요.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공, 무슨 공, 무슨 뭐 떡대수 이런 존댓말공, 연하공, 연하수. 그렇게 세부적으로 존댓말 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있어요. 그 리디 들어가 보세요. 그게 되게 수요가 있나 보다. 존댓말에 쓴다는 게. 다 사람의 욕망이 이렇게 진하게 투영되는 장르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네. 생경한 키워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도 뭐 많이 들었어요. 주변 분들로부터. 근데 그 키워드도 그렇고 작품 설명에 오메가 버스 이렇게 지금 너무 아찔해요. 지금 이거 팟캐스트 내보내도 되는 거겠죠?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이거 네, 그냥 나만 쳐도 나와요. 맞아요. 오메가 버스. 뭔 소리야? 오메가 알파 오메가 뭐 이러면서 버스는 뭐야? 버스 뭐야? 그래가지고 언젠가 팀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거 왜 검색했나 몰라. 무슨 BL이 유명한 BL 작품을 얘기하는 시간이었나? 아니 근데 혜정님이 이제 약간 그 궁금증이 한번 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검색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궁금해. 그래서 그때 BL 작품에 대해서 이제 분석가 팀원들이랑 분석을 했구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메가 버스 뭔지 아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 아니 사실 아니, 알아도 그렇긴 해.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 그렇긴 해. 근데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쵸.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제가 오메가 버스냐면요. 뭐가 네,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메가는 뭐고 버스는 뭐야. 그래서 이제 오메가 버스를 구글에 검색하면 이제 나무위키인가 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버스가 세계관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버스더라고요. 멀티버스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리고 오메가는 그 알파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이제 임신을 하실 수 있는 남자 하실 수 있는 줄 알고 하실 수 있겠 남자 알파도 남자인데 이렇게 특성이 다른 남자인 거겠죠?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죠. 약간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래서 그 나무 위키를 보는데 이렇게 그 버스가 많아. 오메가 버스 말고도 다른 버스도 많구나. 마을 버스, 광역 버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은 거죠. 무슨 컬러 버스, 뭐 센티넬 버스 뭐 이렇게 전문 용어.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 인기 있는 작품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이 오메가 버스라는 것이 왜 인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막 이런 것도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공부 이렇게 찾아보고 뭐 리서치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이 되게 많은데 리디에 그냥 여러 카테고리별로도 장르별로도 되게 많은데 그 작품을 제가 다 보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품 리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왜 좋아하는지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로맨스 판타지 그 장르도 되게 인기 있는 장르 중 하나였는데 이거 좀 프롤로그 1, 2화 이런 거 봤는데 저는 이거 좀 못 보겠는 거예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취향이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잘 나갈까 이렇게 해서 그 리뷰나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과몰입을 하는지 이게 왜 잘 나가는지 그리고 뭔가 욕을 먹는 회차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게 리뷰에 다 써 있어. 이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어. 그래서 GP를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요? 오메가 버스.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GP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리뷰 보고 댓글 보고 막 이러면서 작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일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컨텐츠라는 게 그냥 내가 쉽게 볼 수 있기도 하고 어쩌면 그 BL이나 로판이나 제 취향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재밌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뭔가 내가 직접 해보고 그 서비스를 분석해 볼 수 있고 또 이런 체험해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그냥 콘텐츠라는 것 자체도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팀회의 시간에 모두가 둘러앉아서 오메가 버스를 검색하고 공부하는 생각해서 너무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진짜 흔한 경험도 아니고 좀 뭔가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아찔하네요. 약간 그쵸. 이제 다른 회사에서 검색할 일 없는 키워드기는. 그쵸. 뭔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도 있었던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새로운 세상. 그 나무위키 검색하는 그 순간 이런 게 있다니.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왜 이런 게 생겼을까 또 생각했는데 왜는 모르죠 저는. 그래서 신기했어. 전 리디에서 웹툰이랑 웹소설이 있는지를 처음 이제 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판타지는 작품 2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리디는 아니고 딴 데서 보긴 했는데 근데 약간 뭔가 회귀하는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요즘엔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좀 불행한 삶을 살다가 회귀를 해서 다시 좀 대강 왜 근데 보면은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다. 이게 뭔가 약간 이입하게 되잖아요. 나 엄청 힘들게 살았는데 돌아가면은 막 엄청 잘 살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로맨스 판타지도 그렇고 로맨스 판타지 맞나? 로맨스도 그렇고 판타지도 그렇고 그게 공통 키워드로 있으면 인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 세계에서 뭐 아이돌이 된다든지. 아니 근데 그 송중기 씨 나온 드라마도 맞아. 사실 그런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것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미래를 다 아는 상태에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약간 사이다처럼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저때 그래 거기가 허허 벌판이었지만 땅을 사야 되고 주식을 해야 되고 코인 해야 되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막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재미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막 한창 재벌집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지금 몇 년 이 2000년대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야 된다. 회귀할 수도 있으니까 막 이런 거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타임라인 어디 정리되어 있고 비트코인이 저렴하던 시기 막 맞아. 로또 번호 외워야 된다.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맞아. 로또 번호를 외워야 된다. 매 주차? 근데 뭔가 인기 있는 작품들은 한 번씩 보면 재밌더라고요. 저도 막 엄청 유명했던 판타지 소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친구가 보라 해서 봤었는데 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느낌? 재밌었어요. 저도 친구가 엄청 강추하던 게 있었는데 그건 약간 아이돌로 데뷔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회기를 해가지고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근데 막 그 아이돌들의 그러니까 그 작품의 팬들이 그 아이돌의 곡을 작곡을 하고 진짜? 네네네 그리고 뭐 멋있다. 콘서트 티켓을 이제 굿즈로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팬들 사이에서도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저는 그거였어요. 전지적 독자 시점이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스팀과 설명해 준 거로는 처음으로 뭔가 스트리밍 기능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 주인공이 뭔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제 유명한 그 신 같은 존재들이 걔한테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방송 스트리밍 시스템처럼 그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들면은 신 같은 존재들이 후원을 해줘서 그걸로 좀 역경을 헤쳐나가는 내용인데 신박하다. 근데 그 개념이 처음 도입된 소설이래요. 신박하다. 그래서 엄청 인기가 많다고 막 영화화도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좀 보면서 와, 저는 항상 그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니까. 그런 생각 진짜 그러니까 많이 전 그게 했어요. 제일 신기했어요. 그러게. 아예 그러니까 막 이런 세계관을 처음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면 진짜 그러게요. 특히나 뭔가 이런 게 클리셰로 과거보다 존재했다 이런 게 아니고 맞아. 내가 아예 이런 거를 상상을 해서 이런 걸로 스토리를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신기했어. 진짜 영화나 드라마화 되면 진짜 재밌겠다. 약간 오징어 게임이나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참 사람들의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다. 갑자기. 진짜로. 네. 맞아요. 신기했어요. 저는 이거 듣다 보니까 좀 딴 얘기인데 저도 개발자로 일하면서 좀 특이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첫 회사가 리턴즈라는 서비스를 냈었는데요. 이게 보험금을 대리 신청해서 받아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을 가면은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앱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무슨 뭐 기록을 입력하면은 그 병원 기록들을 저희가 긁어와서 대신 신청해줘서 이제 돈을 다시 환급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이제 병원의 서류를 받고 첨부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접 개발한 사람들도 알바 차원으로 하루 해본 적이 있었는데 병원 돌면서 대리로 서류 발급받고 이제 그 서류 다시 보험사로 보내고 이런 일 했었는데 되게 사람이 필요한 거군요. 네네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뭔가 직접 가서 약국이랑 병원 기다려서 막 만나고 하니까 거기서도 좀 생소한 서비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왜 이거를 발급받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막 물어보시면은 뭐 이런 서비스가 있고 신청해서 한 거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다 이런 신기하다. 평도 들었어서 좀 재밌었어요. 안 해주는 곳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대부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도 했었는데 신기하다. 그게 좀 전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오. 이 썰을 다 풀어주셨으니까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 저는 쿠팡에 다닐 때는 택배 상하차를 했어요. 아니 분석가 아니었냐고요. 그 택배 상하차 알바 왜 중간에 하다가 도망가고 뭐 이런 썰도 들으신 적 있나요? 울면서 도망가고 새벽에 이제 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생수도 다 나르고 했거든요. 근데 생수를 이제 제가 했을 때는 그냥 쿠팡에서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서드파티 다른 업체를 구해가지고 생수만 하는 업체를 따로 해가지고 생수 배달은 아마 그 업체가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갔을 때는 그 직접 하고 있던 때라서 대박이다. 생수도 이제 상하차 하고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를 일단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혹시 개선할 게 없는지 현장 얘기도 들어보고 하기 위해서
그 상하차를 하고 나서 이제 각자 트럭에 이제 싣고 나면 이제 배송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배송도 해보고 그리고 그 제일 큰 데를 FC라고 그래요. 풀페이먼트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FC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품도 피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주문에 어떤 사람들이 뭐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카트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작업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알바 뛰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풀페이먼트 센터에 가가지고 피킹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동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또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하고 실제로 그런 택배 배송에 필요한 작업들을 직접 망도동을 뛰었었고 그리고 약간 제가 다닐 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좀 해봐야 된다. 배송도 직접 해봐야 되고 그리고 명절에 이제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그 각자 자기 자차 가지고 가가지고 그 택배들 실어가지고 저기 운송도 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회사가 되게 조그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게 했었고 또 데이팅 어플은 아닌데 그 아자르라는 앱이 이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제 얼굴이 나가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켜놓고 카메라로 천장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상대방은 천장만 보는 거예요. 매칭 됐었나요? 근데 스와이프 하면은 그냥 사람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네,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이제 넘기면 이제 나도 넘어가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뭐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서비스 특성에 맞는 이제 뭐 이렇게 서비스 직접 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데이팅 맞아요, 어플 그거 분석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그거에 맞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밌어 하면은 맞아. 이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맞아. 메시지를 보내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 그랬을 것 같아. 네, 뭐 만약에 뭐 내가 틴더 데이터 분석가다. 근데 나는 틴더에 진짜 헤비 유저다. 그럼 진짜 재밌을 그쵸.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데이트하러 나가. 우리 저녁에 만나자. 맞아요. 웃기다. 뭔가 일하면서 은근히 그 서비스랑 또 내가 잘 맞아야 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얼마나 재밌을까? 틴더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틴더를 분석하면은 그러니까요. 얼마나 재밌을까? 가가지고 사용자 인터뷰도 하고 틴더 사용하면서 뭐 어땠니? 어땠어? 나 데이터 분석한데. 나 진짜 궁금해.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디어 상대방도 호감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틴더? 나 이거 사용해.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네가 틴더 데이터 분석가? 나 이런 거 궁금했어. 망한 이러면서 얘기할 데이트가 수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아니야? 그래. 난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당근 마켓으로 이제 그 거래를 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당근 개발자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당근 사용 경험은 어떠신가요? 이러면서. 뭐지? 뭐야? 이상한가요? 말할 거면 돈 주고 해. 돈 받았으면 가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 무슨 점수 낮게 줘. 별로였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슬퍼. 당근 온도 계속 낮아지는 거 아니야? 눈치를 잘 봐야겠다 그럼. 상대방 눈치를 잘 보는 걸로. 웃기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고 싶어. 돈 받았으면 가야지. 눈치를 잘 보는 걸로. 또 얘기하다 보니까 네, 한 바가지 얘기했네. 네,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했다 에피소드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는데 근데 혹시 데이터 분석가들은 MBTI가 보통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럼 저희 MBTI 얘기해 보면은 저는 일단 ISTJ이고요. 그 MBTI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검사하는 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ISTJ는 현실주의자라고 하고요. 되게 이렇게 설명 나와 있는 거를 좀 인용을 하면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체계와 전통을 중시, 책임감이 강한 성격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어요. 저는 ISTJ입니다. 저는 INFP인데
거기 똑같은 사이트 설명에는 이제 언뜻 보기에는 조용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마음을 가진 성격입니다. 뭐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며 몽상을 즐기는 성격으로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화인데? 영화? 용해. 아, 용하다고. 저도 영화인데? 나도 영화대로 들었어. 아, 용하다고. 영화인데. 아, 그래서 뭐 약간 문창과랑은 이 설명이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분석가랑은 좀 안 맞아 보일 수 있고 즉흥성 제가 듣기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듣기로는 즉흥성과 충동성이 높아서 일 잘 못하기로 소문난 MBTI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 회사에도 그렇고 지금도 나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미님은요? 저는 ENFJ예요. 이게 옛날에 검색해 본 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F가 감정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F고 J가 계획형. 그리고 N이 약간 상상을 하는 그런 건가요? 그럴걸요. S가 현실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E가 외향형. 그렇습니다. 맞아요. ENFJ입니다. 저도 ENFJ예요. 오. 그러니까 여기 다 N이고 F인데 저만 S고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MBTI 뭐 별 상관없다. 그쵸. 다른 전문직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성향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분석가는 해야 하는 일도 스펙트럼이 좀 넓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추진력이 좋은 사람은 추진력이 좋은 대로 꼼꼼한 사람은 꼼꼼한 대로 그냥 분석가로서 좋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분석가들을 생각해봤을 때 딱히 분석가는 이런 성향이야 이렇게 뭔가 정의를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어떤 성향의 사람이 분석가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분석가 3명만 해도 다르고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도 그 분석팀 사람들끼리 이제 4명이서 이렇게 MBTI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다 S거나 다 N이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J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통점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뭔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 분석일을 잘한다, 뭐 잘 맞는다 하는 건 저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다양한 성향의 사람이 모여야 이제 분석할 때 한 방향으로 고이지 않고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대학교 때 복수 전공으로 심리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때도 MBTI를 깊게 배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향 검사할 때도 부수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이었고요. 이게 질문이 들어와서 여쭤봤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MBTI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여러분들의 MBTI만 봐도 되게 다양해서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렇다면은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 질문에도 한번 답해 봅시다. 다들 어렸을 때 수학을 잘하셨나요? 데이터 분석가는 숫자 감각이 탁월해야만 할 수 있는 직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숫자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도 꽤 있었어요. 저는 뭐 수학이나 숫자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수능 공부하니까 배우니까 배우는 거였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수학 문제 푸는 건 별로 안 좋아했고요. 근데 이제 공식 같은 거 증명하는 걸 되게 재밌어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저는 굳이 뭐 증명을 외우거나 해볼 필요가 없는 공식들도 있잖아요. 뭐 증명을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외워서 공식이 이렇구나 하고 그냥 적용해 보면 되는 건데 사실 그것도 하나씩 증명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들을 따라가다 보면 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미쳤다. 약간 혜정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소설 쓰는 사람들이 세계관을 어떻게 창조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수학 공식 증명하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와 수학자들 진짜 천재들이다 미쳤네? 막 이러면서 많이 했었고 근데 그렇다고 수학 문제를 잘 풀진 않았어가지고 그냥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분석가로 일할 때는 수학 공식을 증명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좀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공식도 증명을 해본 기억이 있으니까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도 그냥 차근차근 해보면 되겠지, 어떻게든 풀리겠지 이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증명을 좋아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수수죠. 소수죠. 수수죠. 들어봤는데. 하지만 집에서 한 번도 수학을 가르쳐 주신 적은 없고요. 그래요? 그냥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끝이고 뭐 수학이 숫자 감각이 탁월해야만 할 수 있는 직무인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말을 좀 덧붙여보자면 수학도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 뭐 이렇게 가는 그쪽도 있고 뭐 이렇게 분야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통계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무크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은 류근관 서울대 교수님의 경제통계학 강의가 있거든요. 무료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데이터리안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통계 관련해서 책 추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교양으로 읽어보시는 정도면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음으로 수학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통계 다음에 확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그래도 분석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맞아.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통계랑 확률 요 정도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아예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또 조금 알면은 일하는데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딥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 대본에서는 선미님이 통계가 중요하다. 이 한 문장을 써놓으셔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통계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숫자를 보니까 네. 숫자 싫어하고 뭐 수학 포기했고 이러시면 네. 사실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맞아. 아무래도.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숫자를- 나는 숫자만 봐도 멀미가 난다. 그러면은 조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숫자를 읽을 줄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감각은 있어야 된다. 저도 수학하고 친하지는 않는 학생이었는데요. 수학을 안 해도 돼서 기뻤다가 개발자로 일을 시작한 후 울면서 수학 공부를 좀 더 했던 기억도 있고, 수학을 해야 어쨌든 이해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재기 같은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데이터 분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데이터 분석도 네. 저 공부할 때 통계 강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좀 휘발돼서 남는 게 그 강의 선생님이 항상 해주셨던 게 리트리버를 예시로 드셨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리트리버요? 그 착한 리트리버 이야기 하시면서 막 통계 이야기 해주셨는데 역시 예은님의 우수 학생. 저도 근데 역시 문제 강의를 가장 열심히 듣는 학생. 통계는 기억이 안 나고 리트리버는 기억이 나요. 리트리버 귀엽다 착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인데요. 데이터 분석가에게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문제 해결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제 생각에는 뭔가 채용 공고에 써 있는 말을 보고 질문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질문은 어떤가요? 이거를 이제 이 녹음하기 전날에 회의실에서 이거를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빼자. 맞아. 빼자고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데이터 분석가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해결은 기획자라든지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메이커분들이 직접 해결을 하시는 거고, 데이터 분석가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라고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서나 서포트를 제공하는 역할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분석가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 할 지표를 설정하는 일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채용 서비스의 어떤 부분을 개편을 하는데 뭐 개편 이전이랑 이후에 지원자들이 웹사이트에 와서 지원하기까지 가는 퍼널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지표들을 제안을 하고 실제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예시로 든 것처럼 저렇게 내부에서 변화가 있어서 지표가 변동되는 일도 있지만 외부에서 이슈가 있거나 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 바이럴이 생겨서 갑자기 사용자 수가 급증한다든지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외부 요인을 찾는 건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제 사수분이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건 짬에서 나온 바이브인가?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수님이 아무래도 그 회사를 오래 다니셨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보셨나 봐요. 보고 듣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짚히는 구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건 진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다. 진짜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보미님 사수 선생님처럼 뭔가 그 지표에서 어떤 수치가 확 달라졌을 때 평이하다가 갑자기 확 뛰어 아니면 갑자기 확 내려가 막 이럴 때 그 원인을 찾는 걸 되게 재밌어하고 잘했었어요. 이게 궁금하잖아. 왜 이러는지. 역시. 뭐야 왜? 근데 이거는 구글에 검색한다 나오는 건 딱히 아니고 맞아. 보통은 내부에서 뭔가 특별히 한 프로모션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외부에 바이럴이 갑자기 됐을 때 특히나 저희는 콘텐츠 회사니까 어떤 뭐 커뮤니티에 뭔가 갑자기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작가님이 블로그에 뭔가를 썼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이제 수치가 확 달라지는 그런 때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부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뭐 마케팅이나 개발이나 이런 거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 회사에서 그때 노션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그 작품명을 검색해 보거나 마케팅을 검색해 보거나 뭐 날짜를 검색해 보거나 하면은 뭐 회의록이나 아니면 뭔가 프로모션 하시는 기획서 같은 것들 좀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아 요게 뭔가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하는 거를 알기도 했고. 그래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외부에 바이럴 된 것들 그런 거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커뮤니티 글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별 매출, 뭐 일별 사용자 수 이런 것처럼 그냥 항상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지표에서 이상이 있을 때도 찾아보긴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작품 분석하고 있어, 뭐 비애를 분석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얘가 확 뛰었다가 그냥 평이해져. 막 이러면은 그게 분석하는 결과에 결국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이 어떤 거에 반응을 했던 건지 뭐 이런 거를 찾아보는 작업을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분석가는 어떤 프로덕트를 직접 개발하고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사람은 아닌데 직접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했던 과거의 마케팅, 과거의 개발, 과거의 기획에서 어떤 교훈이 있고 뭔가 데이터로 수치로 정리할 수 있는 교훈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레슨런을 주는 단서를 주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회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건 딴 얘기인데 또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런 바이럴이 되면 사실 좌플래닛 같은 것도 외부에서 이슈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파봤는데 그때 제일 먼저 파보는 게 대체 어떤 회사야 이번에는? 약간 이러면서 파봤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슈가 터지면 그 회사 관련된 리뷰를 보러 막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게이터리 안에 논란. 네네네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자플래닛으로 이제 몰려와서 리뷰를 막 보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사건이 터졌다더라. 네네네. 어디 뭐. 그게 리뷰에서 그러니까 그게 발견이 됐을 때도 있고 그냥 리뷰에서 그런 사건이 뭔가 얘기가 나올 때가 있고 막 그러기도 해가지고 약간 뭔가 그 회사들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은 뭐 자플래닛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신기하다. 뭐 기사가 떴거나 네네네네. 뭐 그런 일이 되게 와서 또 많았어요. 검색해보고 좋은 기사인지는 대부분은 아니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랬습니다. 근데 또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프로덕트 팀이랑 되게 긴밀하게 일을 하는 목적 조직에 있었다 보니까 약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한 뭐 아이디에이션 이런 일에도 되게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목적 조직으로 실제 액션하는 뭐 기획자나 개발자들이랑 진짜 딱 붙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의 데이터 분석가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도 의견을 되게 많이 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요즘은 그냥 그 도미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회사가 많아지니까 문제 맞아요. 해결력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분석가가 문제를 해결하냐? 그거는 그거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액션을 그렇죠. 실제로는 하지 않지만 그렇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나는 분석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분석을 이렇게 했어. 근데 너네가 마케팅하고 너네가 개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제안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거를 액션할 수 있는지는 또 이제 현실적인 거 많이 고려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능력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채용 공고나 이런 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잘 제안하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퍼널을 쭉 봤는데 특정 구간의 전환율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분석가는 데이터를 봤더니 여기가 떨어져요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카피를 다시 써야 될지 아니면은 디자인 UI UX를 바꿔야 할지 아니면 뭔가 에러가 있었던 것인지를 파악하는 거는 결국에 그 메이커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책임도 메이커에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나 뭔가 약간 더 디테일하게 채용 공고를 써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는데 맞아요. 아마 근데 읽는 분들은 해결력이라고 써 있으나 뭐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써 있으나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은 좀 전 특이하다 생각했었는데요. 소심한 사람도 데이터 분석가를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가에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가 약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물어보시는 질문 같아요. 이거 답변 드리기가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아니, 소심하다는 게 뭔지부터 약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심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 본인이 소심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심한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마도 물어보는 그렇겠죠. 것이겠죠. 저도 이게 소심하다는 게 남들하고 말하는 게 힘들다는 것인지 좀 다양한 소심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속으로 꽁한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뭐 남들하고 말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분석가로 일하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냐하면 그냥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가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맞아. 사람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다 사람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 분석가는 저는 약간 특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백엔드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기획자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요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설득하는 측면에 있어서 남을 설득한다는 건 진짜 고레벨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들하고 말하는 게 힘들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힘들다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하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자플래닛에서 일을 할 때는 마케팅 성과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데이터를 뽑아달라는 요청을 좀 주기적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전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터분들이 보고 싶은 데이터가 뭔지를 먼저 알았어야 됐는데 이제 애초에 요청을 주실 때 데이터가 필요한 목적이나 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상세히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안 적어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알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빼뜨리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게 저한테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마케팅 팀에 가서 다시 물어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뭐 정확하게 어떤 프로모션을 하셨고 그거랑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청을 받은 거를 이제 다 상세하게 확인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사내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발자나 뭐 다른 분석가분들한테 여쭤보면서 아, 이 데이터 있어요? 데이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이제 또 데이터가 아예 안 쌓여 있어서 공유 드릴 수가 없는 것도 있다면 뭐 새롭게 이 데이터를 쌓을 건지 생각을 해보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기획자, 개발자분들이랑 다시 얘기를 해서 뭐 데이터를 설계하고 쌓는 과정도 추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 마케터 한 명이랑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마케터랑 다른 데이터 분석가, 뭐 개발자, 기획자 이렇게 4명 이상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마케터 분한테는 요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고 뭐 기획자, 개발자 분들한테는 데이터 이런 거 필요합니다. 새롭게 심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가 데이터 분석가는 적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거의 일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마케터랑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그 데이터는 없어. 아니면은 막 좀 보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이 데이터를 봐도 될 것 같아 하는 게 있으면 A라는 걸 요청을 맞아요. 주셨어도 B를 드려도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선. 근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 이거를 그 맥락으로 어떻게 보라는 건지, 뭐 왜 다른 걸 주는지, 왜 A 달라고 했는데 A를 안 주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걸 말을 잘 못하면 그냥 마케터랑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진짜 맞아요. 현실적으로 아, 제 일 잘 못한다. 그러니까 분석가 저거 일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달라는 거 안 준다. 맨날 안 된다고 한다. 그럴 수 있어서 이거를 이 맥락을 잘 설명하고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공감하고 사실 저는 그 데이터 분석가 취업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해외에서 뜨던 직무였어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근데 저는 그때 해외 취업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아 그러면은 글로벌하게 먹히는 일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개발자처럼 그냥 기술만 있으면 되는 직업이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얘도 IT 직무니까. 근데 막상 일을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좀 쉽지 않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맥락에서 그 액션하려는 분들이 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했어도 설명을 또 제대로 해야 이게 제대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가만히 앉아서 분석만 하고 뭐 SQL 쓰고 파이썬 쓰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설명해서 세상에 나와서 얘네가 잘 쓰이도록 하게 말을 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걸 생각해서 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일을 하다가 해외 취업하려고 하면은 아 영어 되게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저처럼 그냥 분석가의 스킬, 분석 스킬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보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니어일 때는 뭐 데이터 추출 요청이나 사실 이런 것만 잘 해도 충분한데 이제 시니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컨설턴트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준 대답은 데이터 분석가 말고도 모든 직군에서 다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개발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데이터 분석가랑 마찬가지로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요청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래서 어렵고 뭐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보자 라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해요. 특히나 이제 개발자 하면은 뭐 혼자 일하는 약간 천재의 뭐 그런 방 안에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약간 그런 이미지도 되게 많은데 뭐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협업을 하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자 혼자서만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있고 한 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기획자, 디자이너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협업하는 직군에서는 모두 다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합니다. 네, 네. 맞아요. 약간 현대 직군의 그 비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그만 걸 만드는 건 사실 혼자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쵸, 개발자분들 중에 이렇게 작은 프로덕트 만들어가지고 앱스토어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익을 얻고 이렇게 프리랜서 겸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분들은 맞아요. 이제 적성이 혼자 하는 게 적성이 맞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분들도 회사를 다니다 보면 사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이상해져. 네, 점점 말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친구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었거든요. 친구들이 너는 왜 해가 갈수록 말을 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직업적으로 훈련이 되나 봐요. 맞아요. 근데 또 저희는 좀 더 특수하게 교육을 하고 또 막 세미나도 하고 이러니까 맞아. 단련 그쵸. 진짜 말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달려. 근데 그냥 분석가로 일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말을 잘하는 건 어느 직군이든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만족도는 어떤가요? 그 아까 처음에 한 질문처럼 혹시나 한 번이라도 다른 직군으로 이직할까 생각한 적은 없는지 혹은 어떤 점이 일할 때 제일 재밌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기획자나 디자이너, 개발자, 뭐 QA 이렇게 여러 직무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조직에서 목적 조직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목적 조직의 데이터 분석가는 이제 분석한 결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프로덕트에 반영되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목적 조직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 분위기도 있고 뭐 데이터 분석가 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뭐 프로덕트 팀이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주는 것 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의견을 말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완전 생신입인 저한테 실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게 대표님이랑 사수님이었는데요. 이제 초반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석을 위한 분석 이렇게 해가가지고 일을 할 때 항상 데이터를 통해서 액션을 할 수 있을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두 분 다 분석가는 액션을 할 수 있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이후에 대표님이랑 사수님이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뭐 이 회사에서는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서는 분석가가 액션을 함께 그려나가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이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되게 잘 맞아서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뭔가 조직 문화도 그렇고 보미님이랑 되게 잘 맞는 회사였나요, 네. 거기가? 저도 뭐 일단 지금은 데이터리 안에서는 분석 일만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건 논외로 치면은 일단 이전 회사에서 제가 그 리디에서 분석가로 일할 때는 그 분석가라는 직무가 저한테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만족했어요. 다른 직무로 바꿔봐야겠다 생각한 적 딱히 없고 일단 저는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그 분석 팀으로 일을 했는데 보미님이랑 다르게 분석가들끼리만 모여 있는 데이터 분석 팀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경력이 이미 몇 년 있으신 그 분석가 사수분들이 한 3-4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리디에서 인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회사에서는 어떤 SQL 쿼리를 쓰는지, 뭐 어떤 함수를 쓰는지, 어떻게 요청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뭔가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거를 팀장님한테 진짜 자세하게 배웠는데 처음에 제가 데이터 분석 태스크를 받았을 때 그동안은 그냥 그 쿼리 작성하는 거 쿼리 작성하는 것들만 하다가 분석을 해봐라 하고 저한테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근데 뭐를 분석하라는데
데이터가 회사에 너무 많은데 어디부터 어떻게 뭐를 분석해야 돼? 막 이랬는데 이제 그 팀장님이 이제 저랑 1대1 미팅을 잡아서 이게 목적이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분석을 해보면서 뭐 데이터를 봐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분석이라는 거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면 되는구나를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인턴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해서 진짜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경력이 있는 분들이랑 같이 또 일을 하니까 나는 지금 이 회사만 다니고 있었어도 다른 세네 분이 또 다른 회사의 경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5-6개 회사들의 일하는 문화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고 분석 일을 많이 해보고 또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때. 선배님 만족하시나요? 애매하다. 사실 이거 제가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지금 즉흥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만족도요. 근데 저는 사실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굳이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안 하고 뭔가 다른 걸로 일을 했어도 만족했을 사람인 것 같아요. 뭘 했어도? 그냥 뭘 했어도. 저는 호주에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제 일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기 전에는 영화제에서 그 행사 운영팀으로 왜 그 영화제나 이렇게 행사 가면 인이어 이렇게 끼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사 기획이나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했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어도 그냥 조직 생활, 회사 생활 자체를 그냥 즐겁게 만족하면서 다녔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분석가라서 특히 재밌었던 것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임팩트는 없었을 수도. 네,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뭐 그냥 그 어떤 가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뭐 맞는 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세스의 개선을 제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굉장히 재밌게 했었어요. 네. 그럼 뭔가 막 뭘 해도 재밌을 것 같으면 사실 분석가 네. 안 하고 다른 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 있을 때는 공장 일을 계속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네. 그리고 그 영화제 일을 할 때도 이거 너무 재밌는데 평생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페이가 너무 짜다. 그렇게 했었고 저는 대학에 다닐 때는 그 찜닭 얘기했잖아요. 찜닭집에서 알바를 5년을 했다고. 알바를 평생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웃기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참 데이터리안 하기 전에도 교육 일을 했었잖아요. 또 데이터 분석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교육 일을 할 때도 이것도 조금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이것도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좀 만족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 너무 좋다. 네, 뭘 해도 만족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재밌고 그렇구나. 저는 사실 내가 평생 개발자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항상 있는데요. 근데 그럼 내가 개발자를 안 하면 뭘 하지?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뭐든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하지라는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고. 평생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거를 하신다고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 맞아. 뭔가 딱 구미가 당기는 건 없으신 거거든요. 지금은 개발 말고 딱히 막 뭘 했지? 이런 생각이 없어서 그것도 뭔가 인생의 고민입니다. 근데 뭐 똑똑하고 열정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뭐 뭐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약간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포크레인 같은 거 운전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진짜 다른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 네, 그리고 호주에 있을 때에 이제 그 비행기 조종하는 그 뭐라고 하죠? 아무튼 파일럿 준비하는 사람이 멋있다. 파일럿 준비한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파일럿도 좀 멋있는 것 같다. 맞아. 그건 좀 멋있어. 근데 그건 좀 멋있어. 진짜. 파일럿도 좀 멋있는 것 맞아, 같고. 멋있어.
그래서 좀 세상에 멋있는 직업도 많고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 좀 그 일에 열정이 있으면 그냥 다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농부도 멋있고 맞아. 네, 그 타일 같은 거 까시거나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맞아. 그게 제가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정말 마감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프로의식이 있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맞아. 또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멋있고. 아무튼 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뭐 예은님 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저 딴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네. 갑자기 올해 아빠가 저한테 시간 날 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뭐지? 카페를 차려줄 거야. 아 진짜. 아니면은 집에 와서 뭐지? 커피 내려라. 뭐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취미로? 실용적인 자격증을 따라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아, 바리스타라고 말해서 너무 진짜 웃긴 거예요. 뜬금없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카페를 잘 아는 제 친구는 그 카페는 극구 안 된다고 말리더라고요. 힘들다. 아 근데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 예전에 저는 이제 커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까도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조주 기능사 공부를 또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왜 하냐 하고 물어봤을 때 술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사람들이 마시지 않느냐. 맞아. 커피도 전 세계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마신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조주 기능사랑 바리스타 자격증 고민을 한참 했었어요.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맞아. 내가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직인 거예요. 그게. 맞아.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뭔가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만족도는 어떤지 뭐 다른 직군은 생각해봤는지 이런 얘기하다가 좀 많이 저주기능. 생각하는데요. 조주기능사를 따라. 파일럿이 되고 싶었다. 데이터리하는 분들은 모두 다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군에 엄청 만족하는 걸로 좋은 마무리를 하고 네. 그러면은 다들 취준할 때 생각했던 데이터 분석가와 실제 데이터 분석가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일 달랐던 점을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 아쉬운 게 분석 이후에 이 분석 결과를 회사에서 어떻게 썼냐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취업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안 해본 그냥 대학생이었고 하니까 아마 그냥 회사 생활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뭔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필요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걸 좀 알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하면 뭐 데이터 분석하는 일 많이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사를 해서는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 과정이나 뭐 분석을 하기까지의 커뮤니케이션은 많이 신경 쓰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분석을 내가 생각한 그 분석을 하려면 필요해서 요 앞단의 과정을 많이 해보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했는데 뭔가 나중에 이직을 하려고 이제 그동안 회사에서 했던 일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 분석이 어떻게 쓰였냐 이런 거는 제가 관심을 안 가졌던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아마도 다른 사수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애초에 회사랑 프로덕트에 쓸모있는 분석을 하고 결과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캐치를 못했으니까 왜냐면 분석가는 그냥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 내가 나중에 이제 이직하려고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할 때 아 이걸 내가 못 해봤구나 이런 시행착오를 좀 덜 배웠구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취준할 때 그냥 분석가는 분석하는 사람, 마케팅은 마케팅하는 사람, 뭐 개발자는 개발하는 맞아. 사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앞뒤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내가 이 1년의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많이 생각 못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는 자플래닛 면접 볼 때 자플래닛 데이터 분석가는 무슨 분석을 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 저는 리뷰를 제가 소비자로서 제일 많이 보고 하는 사이트니까 그래서 분석가분들도 리뷰를 분석을 제일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입사 후에 알았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리뷰 말고도 데이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쵸. 결제 관련 데이터라든지 그쵸. 사용자 행동 데이터라든지 진짜 다양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분석가는 당연히 데이터 분석하는 거 맞는데 이 회사에서는 무슨 분석을 할까 생각했을 때도 이제 뭐
딱히 떠오르는 게 많진 않아서 리뷰를 분석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외에도 결제 관련 분석이라든지 뭐 사용자 행동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진짜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 있어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시작한 이후에는 좀 더 공급자 관점에서 다른 회사들은 어떤 데이터들을 보겠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분석을 할 것 같냐 또는 들어와서 어떤 분석을 하고 싶냐 이거 맞아.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혹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한 번씩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맞아요. 좋겠고 근데 이제 보통 소비자 측면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항공권을 파는 서비스다. 그러면은 항공권 가격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맞아. 사실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공급자 측면에서의 분석이 뭐가 필요한지 힌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데이터리한 웹사이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분석들을 서비스 입장에서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힌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단골 질문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가를 하려면 석사나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근데 다다익선. 일단 자격증이 있는지부터 물어봐야겠네요. 다들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은 없어요. 그 한참 금융회사 이제 준비할 때 거기 관련 자격증을 딴 적이 있는데 그 자격증들은 이제 그게 없으면은 상담 같은 걸 못 해요. 그러니까 파생상품 관련한 자격증이 없으면 파생상품 관련한 상담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금융 관련한 자격증들은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 분석 관련한 흔히 뭐 얘기하시는 ADSP, 뭐 SQLD 뭐 이런 자격증은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석사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뭐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실무자분들 중에 이런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 딴 분들을 많이 보진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 지인들 중에 뭐 데이터 분석에 관련이 아예 없는 은행권이나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따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지인들을 보면 이제 자격증을 따시고도 SQL 가장 기본적인 문법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격증에 대한 신뢰가 좀 낮은 편입니다. 저는 이제 소위 취업 스펙이라는 데에 자격증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격증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요즘 CS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S 채널로도 자격증이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일단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냥 한결같이 저희가 아무도 자격증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추천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또 요구하는 회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IT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닌 IT 회사에서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좀 지양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뭔가 내가 관련 공부를 했다는 걸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코세라라든지 EDX 같은 무크 플랫폼에 수료증을 이력서에 넣는 방법도 있으니까 무료인 강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K무크라는 데에 류근관 교수님 통계학 강의도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K무크라는 플랫폼도 있고 해외에는 코세라 또는 EDX 이런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웃긴 건요. 제가 SQLD가 있어요. 오, 그렇구나. 제가 SQLD를 땄었어요. 어머. SQLD 있는 진짜 저도 개발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프론트엔드 진짜 데이터 신기하다. 분석가로 일한 적이 없는데.
저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딴 이유는 저는 어쨌든 비전공자여서 그래도 뭔가 한 줄을 넣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땄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데이터 분석과 취준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도 크게 유효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 만족으로 땄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SKD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뭔가 커트라인이 높진 않아서 저도 엄청 급하게 준비했었는데 또 딴 걸 땄었는데 이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사실 저는 그때 선배님이 잘 알려주셔서 뒤에 SQL 실무는 공부를 안 해갔는데도 이거는 다 배웠던 거다라는 생각으로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나 너무 비전공자이고 어쨌든 뭐 자격증이 필요 없다지만 나 그래도 뭐라도 한 줄이라도 넣고 싶다 이러면은 선배님 말씀처럼 그 강의를 들어서 넣고 SQL도 한번 따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으로. 자신감을 채우는 용도로. 그쵸. 그런 용도로.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전에 선미님이 이런 비유하신 적 있잖아요. 이제 카페에서 커피 내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을 뽑을지 사장이 모르겠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 아무나 뽑아서 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하니까 지원할 채용 공고 보면서 이제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라고 써 있는 채용 공고를 보면 아 여기는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렇게 좀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또 새로운 관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과 직무가 궁금한 분들은 뭐부터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제가 취업 준비할 때만 해도 뭔가 한국의 데이터 분석가 이야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만큼 많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요즘은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시는 분들이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경우도 많고 블로그에 뭐 글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가란 뭘까 좀 가볍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그런 영상이나 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이제 저희 데이터리안 블로그에도 데이터리안.io에도 블로그 글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채용 공고를 찾아보세요, 제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진짜 대학 강연 가서도 그렇고 저희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톡방에 문의 들어올 때도 그렇고 제발 채용 공고 좀 많이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잘 안 보셔가지고 그래서 답답해서 데이터리안 블로그에 제가 채용 공고를 직접 분석해 놓은 데이터를 올려놨거든요. 이제 데이터리안 블로그라고 구글에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모바일에서는 상단에 데스크탑에는 우측에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검색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채용 공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비전공자 데이터 분석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인하우스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 40개를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가에게 어떤 역량들이 중요한지를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처음에 취준할 때 데이터 분석가들이 주변에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샅샅이 살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들이나 뭐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야, 나 데이터 분석가 하고 싶은데 아는 분석가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렇게 얘기 진짜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멋있다. 그래서 덕분에 그때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석가 분들이랑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고요. 이제 궁금한 점도 많이 물어보고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샘플 같은 것들 공유받아서 참고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되게 좋은 인연인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데이터 분석가가 진짜 없다면 저희 이제 데이터리안 멤버들한테 링크드인 커넥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쁘게 받아서 이제 커넥션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넥트 주실 때 그 팟캐스트 들었다고 메시지 같이 남겨주시면은 그럼 좋죠. 무조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으로 지금 저희가 팟캐스트로 링크를 공유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공유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냥 불러드릴 건데요. 잘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www.linkedin.com/in 하고 이제 저희 각자 들어가는 고유 주소가 있는데 저는 보민 리예요. 그래서 BOMIN LEE 이렇게 쓰시면은 제 링크드인으로 오실 수가 있고요. 근데 선미님은 어떻게 넣어야 되죠? 네, 저는 https://linkedin.com/in/yoonsunmib니다. 혜정님도 알려주세요.
저도 그냥 제 이름인데요. SONGHYEJEONG 이렇게 치시면 되고 아마 링크드인에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시고 그 검색창에 데이터리안 치면 아마 저희 3명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보민, 윤선미, 송혜정인 것 같은 영어가 보인다. 그럼 아마 경력에 데이터리안이 있다. 그러면 네. 커넥션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다 링크드인 고인물이라서 다 그 고유 주소가 이름이거든요. 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네. 숫자나 다른 영어가 들어가지 않은 네, 순수 이름이니까요. 다들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데이터리안 웹사이트 블로그에 오시면 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 5권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 되게 아래에 있어가지고 그 스크롤 내리면서 찾으시면 좀 어렵고 검색에다가 추천책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글이 나올 거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혹시 오늘 에피소드 들어보시고 데이터 분석가는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8화 IT 회사 데이터 분석가들은 무슨 일을 할까 출근부터 퇴근까지 데이터 분석가의 하루 일과 데이터 편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더 많은 질문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데이터 분석가의 전반적으로 그리고 뒤로 갈수록은 뭔가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질문에 답을 해봤었는데 오늘 답변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데이터 분석가에 대해서 항상 꾸준히 들어오는 질문이 이제 매년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뭔가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통로가 이제 뭐 저희 세미나 주기적으로 하는 세미나나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새로운 얘기 많이 더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뭐 데이터 분석가로 진로를 정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올해 2024년에는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너무 좋은 얘기. 너무 좋은 얘기. 좋습니다. 취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면 이제 항상 Q&A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 이런 피드백 그렇죠. 많이 받잖아요. 근데 오늘 모모를 하고 나니까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이제 평소에 데이터 분석가들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궁금했던 분들이면 이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리안 멤버들이 각자 다른 회사 다닐 때는 맨날 모여서 이런 회사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같은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맞아. 오랜만에 전에 다녔던 회사 얘기도 하고 옛날에 나도 이런 고민했었는데 싶은 질문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멤버들 처음 만났을 때 생각도 나고 여러모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데이터 분석가랑 개발자 취업을 준비할 때가 있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특히나 처음 취준을 할 때는 정보도 많이 없고 경험도 부족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도 좀 스스로가 갇혀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역시 가장 좋았던 방법은 마구 내고 마구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첫 취준 때 사실 제일 도움 많이 받았던 말이 선배님이 항상 채용 공고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이력서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되게 많이 냈었거든요. 거의 강제했죠. 맞아. 그쵸. 제발 내라. 맞아. 그래서 이제 이력서 내고 떨어져도 보고 뭐 면접까지 가보고 부딪혀보고 이러면서 맞아. 어쨌든 내가 부족한 면을 많이 알게 되면서 레벨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거 에피소드 들어보고 혹시 데이터 분석가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이제 힌트를 많이 얻어가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터리안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혹시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오픈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나요? 오. 링크를 올려드리면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소개에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또 오픈 카톡방에서도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카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카방 들어오시면 그 메인 화면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스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비밀번호 걸어놨으니까 그 비밀번호 확인하시고 그거 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과몰입편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지난 12화에 과몰입편에서 미처 다 얘기하지 못했던 게 남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해외여행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다 끝맺지 못하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다음 편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난 편에서는 여행을 왜 가는지, 여행 갈 때 계획적인 편인지, 즉흥적으로 가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음 편 해외여행 과몰입편 2에서는 뭐 여행에서 있었던 가장 황당한 인상 깊은 에피소드는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 다음 화에서 만날게요. 다음 화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